그날 실버 데이팅 앱에서 수락 버튼을 누르기 전에 그 사람이 내 아들의 장모님일 줄 알았다면 나는 과연 그 손가락을 멈출 수 있었을까? 나는 아직도 그날 저녁 스마트폰 화면에 떠오른 그녀의 프로필 사진을 기억한다. 흑백처럼 차분한 색감, 갸름한 얼굴, 조용한 눈동자. 그리고 자기소개에 적힌 한 문장. 늦은 저녁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 짧은 문장이 어쩐지 가슴에 박혔다. 그녀의 이름은 윤정이었다. 처음 본 이름인데도 묘하게 낯설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는 내가 그 이름을 과거 어느 시절 아주 가까운 곳에서 불렀었다는 걸 기억하지 못했다. 마치 오래된 책갈피처럼 삶의 한 구석에 조용히 꽂혀 있던 이름이 그날 밤 갑자기 바람에 넘겨진 페이지처럼 돌아왔다. 그렇게 내 인생의 또 다른 장이 열렸다. 요즘에 나는 부천의 오래된 아파트 6층에 혼자 살고 있다. 엘리베이터는 자주 고장이 나고 복된 늘 된장 냄새가 은은히 배어 있다. 이 집은 아내와 함께 살던 곳이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5년. 그 시간 동안 가구 하나 바뀐 게 없다. 식탁도 커튼도 심지어 벽에 걸린 우리 흑백 웨딩 사진까지도. 거실 창문을 열면 마주하는 풍경은 늘 같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는 학생들, 늦게 퇴근하는 직장인, 그리고 늘 혼자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 그들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는 게 하루 일과가 되었다. 내 삶은 조용하다. 너무 조용해서 가끔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크게 들린다. 밥을 할 이유도 반찬을 챙길 사람도 없다. 그래서 대충 끓인 라면이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운다. 그마저도 남기기 일수다. 매주 토요일이면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온다. 반가워야 할 얼굴들이지만 이상하게 그들의 눈빛은 늘 어딘가 멍하다. 식탁에 앉아도 대화는 짧고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나는 눈치채고 있었다. 무언가 둘 사이에 말하지 않는 벽이 있다는 걸. 하지만 그들은 나에게 털어놓지 않는다. 아버지로서 어른으로서 나는 이미 그들의 삶에서 조용히 퇴장당한 듯하다. 그래서 그날 밤 윤정이라는 이름을 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낯선 설렘을 느꼈다. 그것이 또 다른 인연의 시작일지 아니면 잠깐의 착각일지 알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집 안에서 누군가와 차 한 잔을 상상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 밤 조금 덜 외로웠다. 그날 밤도 여느 때처럼 혼자였다. 늦은 저녁 찻주전자를 불에 올리고 오래된 라디오를 켰다. 라디오에서는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 한계가 흘러나왔다. 아내가 생전에 즐겨 부르던 곡이었다. 목소리는 다르지만 멜로디는 그대로였다. 시간은 참 묘하다. 사람은 떠나도 노래는 남는다. 찻잔에 우려낸 보리차의 김이 천천히 사라져갔다. 따뜻한 향기 속에서 나는 문득 거실 한 구석의 책장을 바라보았다. 거기엔 아직도 아내의 요리책과 송을시로 빼곡한 메모장이 꽂혀 있다. 그 옆에는 내가 대학 시절 읽던 시집이 하나 있다. 손때 묻은 표지, 그리고 안쪽에 끼워진 낡은 종이 한 장. 그 종이엔 한 줄의 시와 익숙한 필체가 적혀 있다. 가을 햇살 아래 너는 언제나 웃고 있었다. 나는 그 글씨가 누구의 것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날 밤 윤정이라는 이름을 본 순간 그 필체와 목소리가 이상하리 많지 겹쳐졌다. 바깥 창문 너머로는 달빛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희미한 바람에 커튼이 흔들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택배 트럭의 소리,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띵소리, 그리고 다시 조용해지는 밤. 그 고요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차 한 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누군가의 미소. 그녀는 누구일까?
그녀는 정말로 나와 한 잔의 차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일까?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 사람의 얼굴은 잊히지만 그 시절의 공기와 빗소리와 냄새는 오래 남는다고. 1970년대 초 나는 서울대학교 사학과 1학년이었다. 캠퍼스는 지금처럼 세련되진 않았지만 나무와 벤치 낡은 건물 사이로 햇살이 내려앉던 모습은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녀와 처음 말을 섞은 것도 학교 도서관 뒤쪽 작은 벤치에서였다. 그녀는 문학과였다. 커다란 책을 안고 다니며 늘 시를 읽고 노트를 가득 채운 글씨로 뭔가를 써내려가던 사람. 혹시 이 자리 비었나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물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우리는 각자 책을 펴고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다. 그 이후 우리는 같은 시간에 자주 그 벤치에서 마주쳤다. 가끔은 간단한 안부를, 때로는 날씨 이야기 또는 시에 대한 짧은 대화를 나누곤 했다. 그녀는 정해진 시간표보다 계절의 흐름을 더 잘 따랐다. 봄엔 목련나무 아래에, 여름엔 도서관 뒷길, 그늘의 가을엔 낙엽이 부서지는 벤치에, 겨울엔 찬바람을 피해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는 조그만 다방에서. 그녀의 이름은 윤정이었다. 나는 그 이름을 매일 듣고도 지금의 나처럼 그리움으로 부르지는 않았다. 그 시절엔 그저 친구였다. 하지만 그 친구의 미소가 내 하루를 밝히고 있었던 건 세월이 흐른 지금에서야 제대로 알게 되었다. 그녀는 늘 말하곤 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계절이 있대요. 나는 가을이에요. 서늘하고 조용한 그런 계절. 나는 그때는 몰랐다. 그녀의 말이 훗날 내 인생 가장 그리운 시간이 될 줄은. 그 시절에 우리는 유난히 말수가 적었다. 말보다 함께 있는 시간이 전부였던 사이. 누군가는 그런 관계를 애매하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애매함조차 소중한 감정이었다. 중간고사가 끝난 어느 가을날, 윤정은 내게 낡은 시집을 하나 건넸다. 표지가 누렇게 바랜 김광섭 시인의 시집이었다. 이건 내 가장 좋아하는 책이에요. 여기 있는 시 하나, 나중에 꼭 다시 읽어보게 될 거예요. 그녀는 책장을 살짝 넘기더니 어디선가 작은 종이 쪽지를 꺼내 끼워 넣었다. 이건 우리만의 작은 비밀이에요. 나는 그때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 그저 웃으며 고마워 라고만 대답했다. 그 후 우리는 졸업을 앞두고 각자의 길을 준비했다. 나는 군입대를, 그녀는 강원도 쪽 작은 도서관으로 발령을 받았다며 편지를 쓰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어느 날부턴가 그녀의 소식이 끊겼다. 편지도 전화도 없었다. 나는 몇 번이나 학교로 그녀가 말했던 도서관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돌아오는 건 무소식뿐이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갔다. 졸업 후 사회로 나가 바쁘게 살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며 나는 어느새 그 시집도 쪽지도 기억의 구석으로 밀어넣었다. 하지만 최근 거실 책장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그 책을 다시 꺼냈다. 페이지를 넘기자 여전히 그 자리에 있던 쪽지. 손때 묻은 종이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내 계절은 가을이에요. 당신의 계절은 언제였나요? 나는 그 문장을 천천히 다시 읽었다. 그날 밤 윤정이라는 이름을 보고 심장이 한 번 더 뛰었던 건 바로 이 쪽지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가 사라진 이후 내 일상은 평범하고도 조용했다. 오전엔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후엔 동아리방에서 선후배들과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별다를 것 없는 하루하루였지만 그 속엔 늘 빈자리 하나가 남아있었다. 도서관 뒷길을 지날 때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벤치를 바라봤다. 책장을 넘기며 그녀의 송글씨를 떠올렸고 길가에 핀 코스모스를 보면
괜히 한숨이 났다. 하지만 나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녀가 내게 어떤 존재였는지, 왜 그리움이 가을바람처럼 가슴을 스치고 가는지. 그저 추억이려니 하고 넘겼다. 어느 날 학교 매점 앞에서 멀리 그녀와 닮은 뒷모습을 본 적이 있다. 긴 코트를 입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 나는 무작정 따라가 봤지만 그녀는 아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 마음은 아직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그 이후로 나는 종종 사소한 일상 속에서 그녀를 떠올렸다. 라면을 끓일 때마다 그녀가 좋아하던 파 송송 넣는 방식이 생각났고, 라디오에서 낯익은 클래식 음악이 흐르면 우리 둘이 조용히 앉아 책 읽던 그 벤치가 떠올랐다. 그 모든 게 다 징후였는지도 모른다. 그녀가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언젠가 다시 마주칠 수 있다는, 그리고 그날은 아주 먼 미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그녀가 내 인생에서 사라지고 나는 다시는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할 줄 알았다. 하지만 사람은 결국 누군가를 만나 살아간다. 시간이 흘러 나는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결혼했다. 그녀는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집안일을 묵묵히 해내고 아이를 정성껏 키워낸 따뜻한 동반자였다. 우리는 부천으로 이사해 작은 아파트를 장만했다.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집, 주말이면 도마 위에 김치를 썰고 된장국 냄새가 부엌을 채웠다. 그 소박한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다. 그러나 어느 날 아내의 목소리가 조금씩 변했다. 기침이 길어졌고 식욕이 줄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받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위암 말기입니다. 이미 전이가 진행됐습니다.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나는 현실을 부정했다. 이 여자가 내가 함께 늙어가리라 믿었던 이 사람이 이제 겨우 56인데 어떻게? 그 후로 몇 개월은 지옥 같았다. 병원 침대에서 마르고 약해져가는 아내의 손을 잡고 나는 속으로 수십 번 기도했다. 제발 조금만 더, 이 사람과 밥 한 끼라도 더 먹게 해달라고. 하지만 기적은 없었다. 아내는 어느 흐린 오후 비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 숨을 쉬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지만 나는 그 순간 그녀가 속삭인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혔다. 이제 혼자서도 괜찮지. 장례식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아내의 자리가 비어있는 식탁을 마주했을 때 나는 비로소 무너졌다. 그날 이후 집은 집이 아니었다. 숨결이 사라진 공간은 그저 벽과 천장뿐이었다. 나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다. 그저 식탁 위에 남은 찻잔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 나는 한동안 거울을 보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떠도 세수도 하지 않고 식탁에 앉아도 수저를 들지 않았다. 찬밥이 굳어가는 냄새,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국, 그리고 조용히 멈춰있는 벽시계 소리만이 함께 있었다. 이불을 덮고 누워있으면 어느 순간 아내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등 뒤에서 익숙한 천이 전해지는 듯했고 부엌에서 국자를 드는 소리가 환청처럼 울렸다. 하지만 눈을 뜨면 그건 모두 환상이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시간이 약이야. 그래도 아드님도 있고 혼자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말들이 얼마나 공허한 위로인지. 사람은 혼자라는 것을 체감할 때 비로소 가장 아프다. 밤마다 꿈속에서 아내가 나타났다. 말없이 웃기만 했다. 나는 그 미소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그 순간 깨버린다. 그리고 손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남은 시간들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그 어떤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깊은 숨을 한번 쉬고 하루를 버티는 것만이
그때의 내겐 전부였다. 아내가 떠난 후 나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무너져 갔다. 예전에 나는 부지런했다. 아침마다 라디오를 틀고 커피를 내리고 신문을 챙겨 읽던 사람. 하지만 지금의 나는 커튼도 열지 않은 채 어두운 방 안에서 시간을 흘려보낼 뿐이다. 식탁 위에는 며칠 전 먹다 남긴 반찬이 그대로 놓여 있다. 냉장고 안은 비어가고 씻지 않은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간다. 설거지라는 단어조차 이제는 낯설게 느껴진다. 가끔 친구들이 전화를 한다. 요즘 얼굴 못 봤네. 밥이나 한 끼 하지. 나는 대충 웃으며 말한다. 요즘 좀 바빠서 말이야. 바쁜 건 아무것도 없다. 그저 사람을 피하고 싶었다. 누구와 마주 앉아도 그 사람이 아닌 그녀가 생각날 테니까. 밖에 나가는 일도 줄어들었다. 동네 산책로에 나서도 벤치에 앉아도 어디든 그녀와 함께했던 기억이 따라왔다. 기억은 사람을 따뜻하게도 하지만 때로는 가차없이 찌르기도 한다. 특히 그 기억이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을 때는 더욱. 나는 조용히 방 안에 나를 가뒀다. 하루 이틀 그렇게 몇 달이 흘렀는지도 모르겠다. 누군가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하지 않았고 문 밖에서 들리는 아이들 웃음소리조차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세상과 멀어졌고 스스로를 감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 여기게 되었다. 사람들은 나를 잘 버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건 버틴 게 아니라 그냥 무너진 채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다. 하루는 길고 밤은 더 길었다. 불을 끄고 누워도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수십 번, 수백 번 같은 생각을 되뇌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을까? 이후의 인생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질문들에 어떤 대답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더욱 쓸쓸한 정적만이 되돌아왔다. 가끔은 새벽녘에 깨어 부엌에 불을 켜고 물을 끓이곤 했다. 김이 피어오르는 주전자를 바라보다가 그냥 다시 불을 껐다. 차를 마시는 상대가 없다는 이유 하나로. 신문은 더 이상 펼치지 않았고 TV는 소리 없이 켜놓은 채 나는 화면을 바라보지도 않았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에겐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사람들은 가끔 찾아왔다. 아들 부부도 주말이면 얼굴을 비추곤 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형식적이었다. 밥은 잘 드세요. 어디 아프신 데는 없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다. 잘 지낸다. 그 말은 거짓이었다. 나는 괜찮지 않았고 어디 하나 온전한 곳도 없었다. 가슴 한쪽이 텅 빈 것처럼 무거운 허공이 마음을 짓눌렀다. 어느 날 밤 꿈을 꿨다. 아내와 함께 갔던 남산 벤치에 앉아있는 꿈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하고 싶었다. 혼자 남겨진 이 시간이 너무 길다고, 당신 없는 일상은 너무 적막하다고. 하지만 말이 나오기 전 꿈은 깨어버렸다. 그리고 다시 현실, 정적 고요, 그리고 깊은 한숨. 그 후로의 삶은 마치 복사한 종이처럼 똑같았다. 아침 7시 눈을 뜨면 라디오를 켜는 것도 습관이었고 식탁에 앉아 끓이지도 않은 전기포트 물을 바라보는 것도 일상이었다. 욕실 거울 앞에 서서 수염을 깎을까 말까 망설이다. 그냥 수건으로 대충 얼굴을 닦고 나오는 날이 더 많았다. 누구를 만나지도 않는데 깔끔할 이유가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점심은 늘 편의점 도시락.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리에서 뜨겁지도 않은 국을 한 숟갈 뜨고 숟가락을 내려놓는다. 텔레비전은 켜놓기만 했지 어떤 장면이 흘러가는지도 보지 않았다. 오후가 되면 늘 하던 그 산책길을 걸었다. 하지만 더 이상 걸음엔 목적이 없었다.
과거엔 걸으며 생각하고 때론 벤치에 앉아 시도 쓰고 사진도 찍었다. 지금은 그저 움직이지 않으면 더 무기력해질까봐 의무감에 발을 떼는 것뿐이다. 이따금 동네 주민센터에서 무료 영화 상영 소식이나 노인 대상 프로그램 홍보지를 붙여두지만 나는 거기 눈길도 주지 않았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지. 스스로 그렇게 중얼이며 지나쳤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다시 그 방, 그 조명, 그 식탁으로 돌아온다. TV 소리를 키우고 정막을 덜어보려 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존재라는 걸 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산책은 포기하고 창밖만 바라보던 그때 휴대폰 화면에 낯선 알림이 떴다. 실버 데이팅, 오늘의 인연이 도착했습니다. 순간 나는 웃음이 났다. 이 나이에 무슨 데이팅 앱이람. 하지만 어느샌가 그 앱을 깔아둔 건 나였다. 심심함에 호기심이 아니면 그냥 누군가와 말 한마디라도 나누고 싶은 마음에. 그날따라 뭔가 마음이 달랐다. 비 때문일까? 혼자 있는 시간 때문일까? 아니면 아침에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김광석의 노래 때문이었을까? 나는 천천히 앱을 열었다. 그리고 그녀의 프로필을 봤다. 윤정 68세, 책 읽는 오후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사진은 흐릿했다. 하지만 웃는 입꼬리와 눈가 주름이 이상하게 익숙했다. 나는 주저하다가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여 좋아요를 눌렀다. 몇 분 뒤 신기하게도 그녀도 내게 좋아요를 눌렀다. 그 순간 휴대폰이 떨렸다. 그리고 메시지가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같이 비 오는 날엔 차 한 잔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이신가요? 나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녀의 글투는 부드럽고 어딘가 오래된 시를 떠오르게 했다. 마음이 조금 흔들렸다. 무겁게 가라앉았던 하루의 작은 파문이 일어난 것처럼 나는 천천히 답장을 썼다. 안녕하세요. 저도 차 한 잔을 좋아합니다. 특히 이런 날엔 더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전자포트를 꺼내어 물을 끓였다. 차를 마신 건 나 혼자였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며칠 동안 우리는 앱을 통해 짧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시시한 일상 이야기, 좋아하는 책, 아끼는 카페 이야기. 그녀는 조심스럽고 정중한 말투를 썼지만 그 속에는 어딘가 따뜻한 듯한 유머가 숨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먼저 물었다. 혹시 만나뵐 수 있을까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나이에 설레는 감정이 남아있었나 싶을 정도로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좋아요. 장소는 어디가 좋을까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남산공원 어때요? 토요일 오후 작은 정자 앞에서. 남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묘하게 떨렸다. 아내와 자주 산책하던 곳,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어떤 짧은 인연이 시작되었던 장소. 토요일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던 오후. 나는 단정하게 셔츠를 다리고 오래 묵혀뒀던 갈색 재킷을 꺼내 입었다. 버스에서 내려 천천히 공원을 걸었다. 바람 속에 진한 나무집 냄새가 섞여 있었다. 정자 앞에 도착하니 먼저 도착한 여인이 있었다. 흰색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책 한 권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알 수 없는 나치금을 느꼈다. 어딘가 아주 오래전에도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었던 것처럼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안녕하세요, 윤정입니다. 네, 저는 한수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 둘의 조심스러운 첫 만남이 시작되었다. 남산공원에서의 첫 만남은 조용했고 어색함도 있었지만 그 어색함마저도 편안했다. 그녀는 다정한 눈빛으로 웃었고
나는 그 미소를 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다. 우리는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따뜻한 국화차를 나누었다. 그녀가 직접 싸온 보온병에서 나는 향기가 어릴 적 어머니가 데워주던 차와 비슷했다. 남사는 예전부터 좋아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저도요. 아내와 자주 왔었죠. 그전엔 아주 오래전에 대학 시절에도 몇 번.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흘렸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시절 이야기 언젠가 꼭 듣고 싶네요. 그리고 그녀는 나에게 한 장의 작은 전단지를 건넸다. 은평구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노년 글쓰기 강좌 안내문이었다. 혹시 이런 거 관심 있으세요? 제가 요즘 다니고 있는 수업인데요. 생각보다 재미있고 좋은 분들도 많아요. 나는 종이를 받아들고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인생의 문장을 찾는 시간. 늦은 오후에 글쓰기. 타이틀 아래 작은 글씨로 써진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지나온 시간을 꺼내어 누군가에게 건네는 글.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덧붙였다. 꼭 오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혹시 시간이 된다면.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오랜만에 가벼운 발걸음을 느꼈다. 왠지 모르게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가 기다려지는 느낌이었다. 그 다음 주 화요일 나는 조심스럽게 셔츠에 다림질을 했다. 거울 앞에서 머리도 단정히 빗고 오래된 시계줄을 바꾼 손목시계를 찾다. 문화센터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문을 열기 직접 몇 번이나 숨을 고르며 망설였다. 이 나이에 내가 뭘 쓴다고. 하지만 그 순간 윤정의 말이 떠올랐다. 그냥 당신 이야기를 적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글이 되거든요. 나는 문을 열었다. 작은 교실 안에는 이미 10명쯤 되는 사람들이 둥근 탁자에 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메모장을, 누군가는 태블릿을 꺼내 들고 있었다. 내가 자리에 앉자 강사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새로운 분이 오셨네요. 자기소개 대신 오늘 하루 기분을 한 줄로 표현해볼까요? 나는 펜을 들고 천천히 써내려갔다. 오랜만에 사람 사이로 걸어 들어왔다. 그날 강의는 어렵지 않았다. 자신의 인생에서 기억나는 장소, 좋아했던 냄새, 그리운 풍경을 떠올리며 한 문장씩 써내려가는 시간이었다. 나는 처음엔 어색하게 펜을 움직였지만 점점 손이 익숙해졌다. 은행나무 길 낙엽 위를 걷던 아내의 발소리, 따뜻한 차를 나누던 작은 다방의 테이블, 봄이 오면 읽고 싶던 시 한 편 글을 쓰며 나는 내 마음속 어딘가에 묻어두었던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는 기분이었다. 수업이 끝난 후 윤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며 말했다. 어떠셨어요? 나는 말없이 웃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대답했다. 생각보다 좋았어요. 그 말 속에는 무너졌던 내 마음이 조금씩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문화센터를 나서며 걷는 발걸음이 이상하리 많지 가벼웠다. 나는 평소보다 느리게 걸었다. 바람결에 섞인 은은한 국화향이 마음에 스며드는 것 같았다. 처음 글을 쓰며 떠오른 장면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내와 함께 걸었던 은행나무 길, 젊은 날의 낡은 다방, 그리고 도서관 뒤 벤치에서 조용히 책을 읽던 누군가. 그 모든 장면이 기억이라는 상자 속에서 먼지를 털고 다시 꺼내진 느낌이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나는 처음으로 직접 된장국을 끓였다. 오래전 아내가 남겨놓은 메모장을 펼쳐 그녀가 쓰던 방식대로 국간장을 한 방울 더 넣었다. 그 국을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나는 눈을 감았다. 짭짤하고 구수한 국물 속에 추억과 시간이 함께 녹아 있었다. 그리고 조심스레 핸드폰을 열었다. 윤정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아침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오래전 메모를 보고 따라했는데 조금 짰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조금 후 도착한 그녀의 답장. 그 맛 저도 알 것 같아요. 기억이 간을 해주는 날들이 있죠. 나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을 미소 지었다. 사람은 다시 시작하는데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안다. 작은 변화 하나, 따뜻한 말 한 줄, 그리고 누군가와 나누는 공감이 가장 큰 첫걸음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나는 오래간만에 책장 속에서 그 시집을 꺼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새로운 종이 한 장을 그 속에 끼워 넣었다. 이번엔 내가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문장 한 줄. 내 계절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따뜻하게. 글쓰기 수업은 매주 화요일마다 이어졌다. 나는 빠지지 않고 출석했고 점점 더 긴 글을 쓰게 되었다. 처음엔 한 줄이 어려웠던 내가 어느새 2페이지, 3페이지씩 써 내려가고 있었다. 그중 한 과제는 내가 사랑했던 장소라는 주제였다. 나는 조용히 남산의 벤치 이야기를 적었다. 아내와 함께 걸었던 길, 윤정과 처음 마주 앉았던 자리,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침묵의 따뜻함. 그 글은 강사의 추천으로 센터의 소식지에 실렸다. 글이 실린 인쇄물을 손에 쥐었을 때 나는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뿌듯했다. 이 나이에 뭐가 새삼스럽냐는 내 안의 목소리를 조용히 눌러 앉히고 나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 주 토요일 집에 와서 밥 같이 먹을래?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아들은 약간 놀란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아무 일 없어. 그냥 집밥이 그리워서. 토요일 저녁 나는 직접 시장을 보고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3가지를 준비했다. 식탁 위에 음식이 차려졌을 때 아들과 며느리는 잠시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와, 아버지 이런 거 직접 하셨어요. 나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요즘 조금씩 배우고 있거든. 그날 식사 자리는 어색했지만 예전보다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화가 이어졌다. 식사를 마친 후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다음 주에 집에 한 분 더 초대해도 될까? 좋은 분이야. 차도 잘 끓이고 글도 잘 쓰는 사람. 아들은 살짝 놀란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아버지 친구분이시라면 환영해요. 그 순간 나는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 더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아주 작고 조용하지만 분명히 들리는 따뜻한 소리였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식탁에 앉아 차를 끓였다. 혼자 마시는 날도 있었고 윤정과 통화를 하며 함께 마시는 날도 있었다. 그 찻잔의 온도는 늘 비슷했지만 내 마음은 점점 달라지고 있었다. 어느 날은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으며 내가 직접 쓴 글을 소리내어 읽어보기도 했다. 글 속에는 내 젊은 날이 있었고 그리움도 상실도 그리고 지금의 나도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아내의 부재를 상실로만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내 인생의 일부였고 지금도 내 기억 안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윤정과 나누는 대화 속에도 가끔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되었다. 윤정은 그런 나를 조용히 들어주었고 그녀 또한 자신의 외로움을 나누기 시작했다. 우리는 서로의 슬픔을 감싸면서 새로운 온기를 만들어갔다. 하루는 윤정이 말했다. 요즘은 창밖의 나무를 볼 때마다 계절이 바뀌는 게 보여요. 예전엔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이젠 눈이 머물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요. 그 나무 아래 걷는 사람들 얼굴을 처음으로 자세히 본 것 같아요. 삶은 여전히 조용했고 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내 안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혼자 먹는 밥에도 간을 맞췄고
책을 읽을 때 밑줄을 긋기 시작했으며 잠들기 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가끔 따라 흥얼거리기도 했다. 나는 더 이상 남은 생을 버티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 시간들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 주 토요일 나는 식탁을 정돈하고 손수꽃을 꽂았다. 윤정을 집으로 초대한 건 처음이었다. 나는 묘한 긴장감 속에서 오랜만에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준비했다. 조금 늦은 오후 윤정이 문 앞에 섰다. 단정한 베이지색 코트에 목에는 얇은 스카프를 둘렀다. 나는 문을 열며 말했다. 어서 와요. 준비는 다 됐어요.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아 된장찌개와 고등어조림, 그리고 그녀가 가져온 무말랭이, 무침을 나누어 먹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현관문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섰다. 그 순간 윤정은 잠시 젓가락을 멈추고 놀란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며느리 역시 걸음을 멈추며 말했다. 엄마 정적. 그 누구도 바로 말을 잇지 못했다. 아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다. 두 분 아시는 사이예요. 나는 멍하니 윤정과 며느리를 번갈아 바라보다 그제야 입을 열었다. 설마 윤정 씨가... 수진이 어머니 윤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요. 인연이 이렇게 엉뚱하게 이어질 줄은 몰랐네요. 그 순간 나는 숨이 막힐 듯한 충격과 함께 이상하리만치 마음 깊은 곳에서 이해할 수 없는 안도감 같은 것이 올라오는 걸 느꼈다. 그 자리는 곧 조심스러운 침묵으로 이어졌지만 아들은 잠시 후 작게 웃으며 말했다. 진짜 드라마네 이거. 나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수진아, 혹시 괜찮겠니? 그녀는 나와 윤정을 번갈아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솔직히 조금 놀랐지만요. 어쩐지 요즘 엄마가 밝아지셨다고 생각했어요. 이유를 이제 알겠네요. 그 순간 나는 다시 윤정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눈가에 살짝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윤정에게 물었다. 우리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은 게 하나 있지 않나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나도 알고 있었어. 당신이 한수였다는 걸. 그날 남산에서 당신 눈을 보자마자 알았어. 근데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 혹시 틀리면 어쩌나 그게 무서웠거든. 나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바로 그 윤정이었다. 대학 시절 도서관 뒤 벤치에서 가을을 좋아하던 그 여자. 우리 둘 다 서로를 기억하고 있었지만 말하지 못했던 시간.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같은 시간 위에 다시 마주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식사가 끝난 후 아들과 며느리는 조용히 자리를 떴다. 둘은 말없이 우리를 바라보다가 짧게 인사하고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다시 조용해진 거실. 나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안고 테이블 너머 윤정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작게 숨을 들이쉬고 고요히 말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당신과 다시 만나게 될 줄도, 그게 우리 아이의 시어머니로서일 줄도.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가슴속에서 쿵 하고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난 남산에서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왠지 모르게 익숙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내 눈이 틀렸을까봐 차마 묻지 못했어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손등 위에는 세월이 만든 주름이 가득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손을 감쌌다. 따뜻하고 떨림이 느껴지는 손이었다. 그 순간 나는 마치 수십 년 전 도서관 뒷길 벤치에서 처음 그녀의 옆에 앉았던 그날로 돌아간 것 같았다.
우리가 이토록 멀리 돌아왔네요. 내가 속삭이듯 말했다. 윤정은 가만히 웃었다. 하지만 결국 돌아왔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쌓여있던 뭔가가 풀어졌다. 그동안 미처 다 하지 못했던 말, 묻어둔 감정, 그리고 끝났다고 생각했던 인연이 다시 지금 이 순간 살아 숨 쉬고 있었다. 윤정 씨, 우리 이제는 돌아가지 말고 앞으로 걸어요. 이 나이에도 우리 인생엔 아직 계절이 남아있잖아요. 그녀는 눈가를 적시며 웃었다. 그래요. 늦은 계절일수록 햇살은 더 부드럽고 따뜻하니까요. 며칠 뒤 윤정에게서 문자가 왔다. 시간 괜찮으시면 예전에 자주 가던 그 찻집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그녀가 말한 곳은 서울대 후문 근처에 있는 작은 찻집이었다. 40년 전에도 조용하고 따뜻했던 그 공간. 나는 몇 번이나 머뭇거리다 결국 좋아요. 그날 그 자리에서 봬요. 라고 답장을 보냈다. 약속한 날 나는 시간을 훌쩍 앞서 도착했다. 찻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외관은 조금 달라졌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조명과 나무 테이블은 예전 그대로였다. 나는 구석 창가 자리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차분한 국화차 향, 은은한 음악, 그리고 창밖으로 스치는 늦가을 햇살. 그리고 문이 열렸다. 윤정이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베이지색 코트 밝은 미소. 시간은 흘렀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시절 그 모습 그대로였다. 기다리셨어요. 그녀가 다가와 앉으며 말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도 그랬죠. 내가 먼저 와서 늘 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는 국화차를 시켰다. 찻잔이 테이블에 놓이고 뜨거운 김이 천천히 피어올랐다. 그녀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봉투 하나. 그 속에는 오래된 종이 한 장이 있었다. 나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내게 건넸던 그 시절의 시 구절이었다. 내 계절은 가을이에요. 당신의 계절은 언제였나요? 나는 천천히 시선을 그녀에게 옮겼다. 윤정은 조용히 말했다. 사실 이 글귀를 다시 꺼낼 수 있을 날이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게 됐네요. 다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손등 위에 나도 모르게 손을 올렸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 감정만큼은 그대로였다. 이 자리는 그 시절 우리가 놓친 순간들을 조용히 꺼내어 맞잡는 자리였다. 나는 그녀의 쪽지를 천천히 접어 내 수첩 사이에 고이 끼워 넣었다. 그 순간 눈앞의 윤정은 더 이상 과거의 추억이 아닌 지금 이 순간 함께 숨쉬는 사람이었다. 그때 왜 말 안 했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정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잠시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말하면 모든 게 다시 예전처럼 될 줄 알았어요. 그 시절처럼 무언가 또 금방 사라질까봐 겁났거든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같았으니까. 반가움보다 더 앞선 건 이 감정이 또 흩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윤정이 다시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은요, 다시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린 너무 멀리 돌아왔고 그만큼 단단해졌잖아요.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손 위에 내 손을 올렸다. 이번엔 망설임 없이.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이 그 손끝에서 전해졌다. 따뜻했고 부드러웠고 무엇보다도 진심이었다. 조용한 음악이 흘렀다. 찻집 안에는 우리 둘뿐이었다. 나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하나 꺼냈다. 그 안에는 내가 글쓰기 수업 시간에 썼던
짧은 시가 송글씨로 적혀 있었다. 우리의 계절은 가장 늦게 오지만 가장 오래 머물기를. 그녀는 그 시를 읽고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다시 놓지 말아요.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엔 긴 기다림과 용서, 그리고 다짐이 담겨 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차가 식어가는 것도 잊은 채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날 우린 말없이 웃었고 그 웃음이 어떤 약속보다도 깊은 의미가 되었다. 요즘에 나는 아침마다 창문을 먼저 연다. 햇살이 들이치고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면 그제야 하루가 시작된다는 걸 느낀다. 식탁 위에는 2개의 찻잔이 놓여 있다. 예전엔 하나였던 자리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둘이 되었다. 윤정은 매주 이틀은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아침을 먹고 다른 날엔 내가 그녀의 아파트로 간다. 서로의 공간을 꼭 합치지 않아도 우린 서로의 하루에 스며들어 있다. 나는 가끔 생각한다. 인생이란 참 이상하다고. 돌고 돌아 어느 벤치 위에서 스친 인연이 수십 년 후 다시 찻잔 사이로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그녀와 나눈 대화 중 가장 마음에 남는 말이 있다. 우리는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시피는 거예요. 그 말처럼 나는 아내와 보낸 시간들을 지우지 않았다. 그 기억은 여전히 내 안에 있고 그 위에 윤정과의 시간이 차분히 쌓여가고 있다. 이제는 매일이 의미 있는 하루다. 누구를 기다리는 마음, 함께 차를 끓이고 마시는 시간 잠들기 전 나누는 짧은 통화 한 통. 이 모든 것이 나를 다시 사람답게 만들었다. 혼자 남겨진다는 두려움 삶이, 텅 비어버린다는 불안, 그 모든 감정들을 나는 이제 조금씩 손에서 내려놓고 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이렇게 속삭인다. 괜찮아.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오늘 아침도 평소처럼 일찍 눈이 떠졌다. 창밖으로는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바람에 잎사귀 몇 장이 천천히 떨어졌다. 나는 가만히 그것들을 바라보다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윤정은 조금 늦는다고 했다. 글쓰기 수업이 끝나고 들른다고. 나는 그녀가 좋아하는 유자차를 준비해 두었다. 현관문 옆 작은 선반에는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다. 한 손에는 종이컵, 다른 손에는 미소가 담긴 사진.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표정은 이미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문을 열었고 윤정은 부드러운 미소로 말했다. 은행잎 정말 많이 줬네요. 그래도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나는 말하며 그녀의 코트를 받아 걸어주었다. 우리는 거실 창가 옆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유자차를 마셨다. 창문 너머 공원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웃음소리, 낙엽 밟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자전거 벨소리. 그녀는 차 한 모금을 마신 뒤 작게 말했다. 이런 시간 참 좋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용하고 따뜻하고 어느 계절에도 어울리는 그런 시간. 햇살은 점점 기울고 있었고 우리의 찻잔에서는 아직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말없이 그저 지금 이 순간이 오래도록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창밖을 보았다. 아이 하나가 낙엽을 모아 하늘로 던지고 있었다. 그 낙엽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이 늦가을의 하루는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계절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는 걸.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이에 사랑을 다시 시작한다는 건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낯설고 또 누군가에게는 부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에는 때가 없다고. 인생은 마지막 페이지까지 새로운 문장을 써 내려갈 수 있다고요. 혼자가 익숙해질 무렵 누군가와 함께 걷는 길이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오래된 그리움 하나쯤 간직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 마음을 이야기처럼 꺼내어 보세요. 언젠가 누군가의 계절과 맞닿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